Ho ho ho! Merry Christmas! What's up everybody?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갖고 저희가 아주 특별한 연말 특집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이 연말 시기가 되니까 와미남님 연말에 마시기 좋은 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말 특집, 연말 하면은 파티하면 뭐죠? 바로 스파클링 와인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갖고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이랑 이 두 용어의 구분이에요. 사실 샴페인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기포가 들어간 모든 와인을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습관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냥 기포가 들어간 거면 다 샴페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는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샴페인이 프랑스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숑파뉴. 그렇기 때문에 그 숑파뉴 지역에서 나온 이 스파클링 와인만 사실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 통칭해갖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숑파뉴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유럽에서는 법으로 아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숑파뉴 지역에서 나오지 않은 건 당연히 숑파뉴냐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숑파뉴라는 도시 외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자신들만의 개성을 갖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고유한 곳들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숑파뉴 도시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크레망이라고 불러요. 부르고뉴 크레망, 그 다음에 알자스 크레망, 루아르 크레망, 이렇게 각 지역의 크레망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크레망마다 다 고유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만 내려가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까바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태리로 넘어가면은 비에몬테 지역에서는 그 유명한 모스카토 다스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베네토 쪽으로 넘어가서는 프로세코가 있고, 그 외에 람브루스코, 프란차코르타, 다양한 각 지역 개성이 살린 그런 스파클링 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도 젝트라고 부르는 또 고유만의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그 지역 고유의 개성이 살린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파클링 와인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게 지역별로 어디서 만들어졌냐라고 나눠질 수도 있지만 당도를 기준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당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달지 않은 거를 브룻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브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 위에가 색입니다. SEC. 이게 불어로 드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하나 위에가 드미색이 있어요. 이거는 살짝 달콤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에가 두예요. DOUX. 이게 가장 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도가 나눠지는데, 이 스파클링 와인의 라벨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어느 정도 당도인지가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정말 부담 없이 가볍게 한 잔 먹을 때는 이 좀 더 달콤한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음미를 하면서 이 와인에 집중을 하고 이 다양한 섬세하고 복잡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이 브루 스타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당도에 따라서 같이 페어링을 해갖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다른데, 이 가장 단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들은 디저트로 굉장히 달콤한 케이크나 이런 거랑 같이 먹기에 좋고, 반대로 이제 드라이한 종류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치즈 중에서는 딱딱한 파마산 치즈 또는 부드러운 브리 치즈, 이런 것들이랑 같이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정말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와인이에요. 사실 이 스파클링 와인의 역사가 굉장히 긴 게 아니에요. 한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샴페인을 발명한 사람이 돔 페리뇽이라는 장님의 수도사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돔 페리뇽이 우연히 이 샴페인을 만드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고선 그 샴페인의 딱 한 입을 맛을 보더니 이 샴페인에서 별이 보인다 라는 말을 했다는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돔 페리뇽이 샴페인을 만든 건 아니라는 설이 더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샴페인이라는 거는 사실 우연히 발견됐어요. 샴페인이라는 도시가 프랑스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와인 생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정말로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와인을 만들 때는 그 와인의 즙을 짜갖고 그거를 발효하는 도중에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서 이 효모가 완전히 발효를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효모가 그냥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발효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시에 와인메이커들은 이제 뭐 술 다 완료됐나 보다 하고 병에다가 이제 병입을 한 거예요. 그 술을. 그래서 이 병 속에다가 넣어갖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술 안에 들어가 있던 그 효모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발효를 지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거기 남아있던 당을 알코올로 계속 바꾸고 그 와중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낸 거예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보통 큰 이러한 탱크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흘러나가지만 병입됐다 보니까 이 밀봉 상태여갖고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 속에 그 탄산이 갇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샴페인에 있던 와인메이커들은 이거를 사실 그렇게까지 반기기보다는 이거는 일종의 하자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와인을 먹어도 그 고유의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선 그걸 하나의 와인의 스타일로서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샴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스파클링을 만드는 방법이 물론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래도 크게는 3개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메토드 트라디시오넬,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메소드라는 뜻이에요. 전통 방식. 이 방식이 샴파뉴에서 300년 전부터 이어진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건데 먼저 포도의 즙을 짜고 나서 그 즙을 한번 크게 발효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발효가 된 와인을 갖고 병 속에다가 병입을 한 다음에 그 병을 닫기 이전에 거기다가 추가적인 효모랑 추가적인 당을 넣어갖고 병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넣은 효모가 이제 병 속에서 그 추가 당을 계속 발효를 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되는데 그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그 병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으로 샴파뉴에서 이 샴페인을 만들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통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병 속에서 그 효모가 이 발효를 마치고 나면은 그 알코올 도수를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그 효모가 죽으면서 이 병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효모가 그대로 안에 있는 상태로 1년, 많게는 3년, 5년씩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거를 영어로 on the lees, 불어로 수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 효모에서부터 또 굉장히 효모 고유의 향과 맛이 그 와인에 자연스럽게 또 추가적으로 배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사먹는 샴페인 병들에는 그러한 효모가 보이진 않죠. 이 효모를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을 쓰는데 이 병을 거꾸로 세운 다음에 그 효모가 다 이 병의 주둥이 부분으로 다 이렇게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 주둥이 부분을 굉장히 온도가 낮은 액체 속에다가 넣어갖고 일시적으로 얼려요. 그러면 그 효모 부분이 딱딱하게 고체로 오는데 그러고 나서 그 샴페인을 잠깐 짧게 팡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 주둥이 부분에 있던 얼어있는 효모가 그 샴페인 밖으로 팡 하고 튀어나가게 돼요. 이거를 데고시먼트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제 효모를 빼내고 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이 병 속에 있던 술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만큼을 살짝 다시 술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병입을 해갖고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 트래디셔널 메소드인데 그래도 이 정성을 들여갖고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샴페인의 맛이 가장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일단은 그 탄산이 술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또 이 탄산의 양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탄산의 기포가 크기가 굉장히 작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입속에서 마셨을 때 전혀 뭔가 억세거나 강하다는 맛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리치하게 수많은 작은 기포들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기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들이 샴페인, 크레망, 이태리의 람브루스코, 스페인에서 까바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메소드 샤르마라고 샤르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부르고 또는 그냥 탱크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조금 더 간단한데 일단 먼저 그 포도즙을 짜고 나서 한번 1차적으로 발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이 포도즙이 발효를 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병에다가 담는 게 아니라 그 큰 탱크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효모랑 그 다음에 당을 넣어갖고 2차 발효를 그 큰 탱크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 탱크 전체를 완전히 밀봉을 시켜갖고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 속에서 2차 발효를 거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와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 이태리의 모스카토 다스티 아니면 프로세코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싸구려 단계고, 이거는 정말로 웬만한 유럽의 고유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방법이고, 정말 싸구려 대량 생산 스파클링 와인에서 쓰는 건데, 바로 carbonation이라는 탄소 주입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혀 탄산이 없는 와인에다가 그냥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아예 주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코카콜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먹었을 때는 코카콜라나 스프라이트 갑자기 덜컹덜컹 마시면은 입안이나 아니면 목 속에서 엄청 그 기포 때문에 약간 좀 아프기마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장 그 기포가 투박하고 또 금세 그 기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에 어울리는 와인 탑 3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첫 번째 와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이에요. 폰타나 프레다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레프론데라는 이름을 가진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입니다.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와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연인들끼리 데이트할 때 너무 달콤해갖고 술술 들어간다는, 누구든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바로 그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이 모스카토 다스티는 모스카토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데 영어로는 머스켓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모스카토 뒤에 다스티라는 거는 아스티라는 도시에서 나온 모스카토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모스카토 다스티. 이게 피에몬테 지역에 있어요. 피에몬테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와인을 많이 만들죠. 그 중에 뭐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이러한 정말 세계적인 와인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러한 모스카토 다스티를 만드는 이태리 북서쪽에 있는 정말 좋은 와인을 만드는 곳들인데, 거기에서 아스티라는 도시에서 이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카토 다스티는 이 이태리의 와인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고 고유한 개성이 있는 와인들에게만 매기는 DOCG라는 등급을 얘네한테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와인도 DOCG 등급입니다. 레이블 부분에 보시면은 DOCG라고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은 달콤한 스위트 와인인데, 그 당도가 인위적으로 이 당을 추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포도 자체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당의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코올로 만드는 발효 과정에 있어갖고 그 발효를 끝까지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당이 다 술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발효를 중간에 강제로 인위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당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반대로 알코올 도수는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스카토 다스티는 알코올이 한 5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맥주 정도 비슷하니까 전혀 부담 없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수예요. 이 폰타나 프레다는 1858년도에 세워진 역사가 굉장히 긴 와이너리예요. 이 와이너리의 첫 소유자는 이태리의 첫 왕을 했던 비토리오 2세의 왕이 이 와이너리의 첫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회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이러한 고급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만드는 이 모스카토 다스티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와인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을 열었을 때는 그런 뻥 하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 와인이 스파클링 와인이긴 하지만 그 스파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살짝만 스파클이 들어가는 거를 불어에서는 빼띠영, 이태리에서는 프리짠테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탄산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스푸만테, 아니면은 이제 불어로는 크레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살짝 덜 들어간 거예요. 약간 조금 더 부드럽게 기포가 살짝만 들어가 있는, 반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와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위에 이 코르크가 이러한 뻥 떠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와인 오프너로 따야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그러면 이 와인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색깔이 연한, 약간 straw yellow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연한 그런 벼 같은 색? 그 기포들이 정말 더 적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기포 자체의 버블은 굉장히 작은 것 같고, 향에서는
물론 이 달콤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완전 스위트 와인 정도에서 느껴질 만한 굉장히 달콤한 그러한 향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짝의 달콤함이 있지만 저는 정말로 살짝의 벼 향도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기본적인 뭔가 복숭아나 아니면 살구 같은 향도 나고, 그리고 살짝의 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에서는 확실히 그 꿀맛이 더 느껴지네요. 모스카토 다스티 중에서도 정말 품질이 좋은 잘 만들어진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이 완전히 단순한 건 아니고 꿀의 맛과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복숭아 맛이 섞이면서 너무나도 맛있는 맛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바디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 그런 와인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않아요. 이 와인은 편하게 식후에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치즈 중에서는 그루예르 치즈나 아니면 체다 치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와인은 가격에 부담도 없어요. 지금 홈플러스에서 19,9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에 좋은 와인인 것 같고, 와인 초보자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비노 평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폰타나 프레타 회사의 레프론데 모스카토 다스티 2016년 806명의 평점자들이 총 4.1점을 준 와인이에요. 진짜 높은 점수고, 물론 모스카토 다스티들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와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스카토 다스티들이 다 이러한 평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스카토 다스티 중에서도 정말 좋은 품질의 모스카토 다스티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와인으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도 모스카토 다스티와 같이 굉장히 부담 없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스위트한 와인인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없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 듣는 와인일 것 같아요. 바로 모스카토 다스티가 만들어지는 똑같은 지역인 이태리 피에몬테 지역에서 만드는, 하지만 덜 알려진 숨은 스파클링 와인, 바로 브라케토 다퀴라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비니 레갈리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로사 레갈레라는 이름의 브라케토 다퀴 와인이에요. 자, 이 와인을 봤을 때 일단은 그냥 처음에 색깔 자체부터가 완전히 압도적이죠. 이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로 무슨 체리색, 자주색, 사랑의 느낌, 크리스마스의 느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이 색깔 한번 보세요. 진짜 정말 매혹적이지 않아요? 이 병만 보고 있어도 저는 연말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케토 다퀴라는 이 와인은 품종이 브라케토고, 아까 모스카토 다스티랑 마찬가지로 아퀴테르메라는 도시에서 만든 브라케토 품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브라케토 다퀴가 되는 거예요. 이 브라케토라는 이 품종 자체가 적포도예요. 이 빨간색 껍질을 가진 포도인데, 이거가 여기에서 발효를 할 때 딱 굉장히 짧은 이틀간을 껍질을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에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그 이틀 사이에 이 껍질에서 있는 이 다양한 맛뿐만이 아니라 이 색도 같이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이 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빨간색 색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라케토 다퀴라는 이 술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 술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제왕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랑 마크 앤토니가 이집트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성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였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가 갖고 그때 처음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면서 선물로 제시한 와인이 이 브라케토 다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레오파트라가 딱 마셔보더니 클레오파트라 속에 숨어있던 이러한 욕망들이, 다양한 desire, passion들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물한 이후로 줄리어스 시저랑 클레오파트라랑 연인이 된 걸 생각하면은 이 와인은 정말 연인의 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아까 모스카토 다스티는 5도였는데 얘는 7도입니다. 그래서 살짝 더 높지만 여전히 그래도 높은 알코올 도수는 아니고, 그 뜻은 잔여당이 많다는 뜻이에요. 얘도 스위트한 쪽에 속하고 뒤에 dolce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와인을 만드는 회사는 반피라는 회사예요. 이 반피라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할 수 있는 거는 토스카나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 피에몬테 쪽에서 이 브라케토 다퀴를 만들고
알고 있고 이 브라케토 다퀴를 만드는 그 비니어드, 그 포도밭의 이름이 라 로사라 그래요. 장미.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본따 갖고 여기 이 와인의 이름도 로사 레갈레입니다. 제왕의 장미. 이 와인의 향 자체에서도 그런 장미의 향이 좀 난다고 합니다. 이 반피라는 회사는 1978년도에 세워진 회사인데 특이하게도 다들 이태리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Italian American, 거의 미국인들이 세웠다고 보면 돼요. 물론 혈통은 이태리 혈통이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자란 그런 가족이 미국에서 반피 빈너스라고 이미 굉장히 크게 이 와인 수입업을 하고 있던 그러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수입업을 하던 Italian American 가족에서 두 아들 존 앤 해리 마리아니가 이태리로 넘어와 갖고 이렇게 세운 회사예요. 반피. 그래서 지금은 역사가 한 30년 좀 넘게 이제 40년 가까이 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와인을 한번 바로 마셔볼까요? 자,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걸 개봉할 때는 이거를 빵 위로 하면은 이게 정말로 지붕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를 항상 잡고선 천천히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안 열리고 있어요. 정말 안 열리고 있어요. 사내 대장부의 이름을 걸고. 이 브라케토 다퀴도 이태리의 굉장히 고유의 매력을 갖고 있는 정말로 특별한 와인이라고 판단돼서 이태리에서 DOC 등급이었다가 DOCG 등급으로 부여를 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도 지금 여기 뒤에를 보면은 DOCG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태리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는 데 있어 갖고 충실히 만든 와인이다라는 품질 보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와인의 색깔을 보면은 이 와인의 색깔이 정말 매혹적으로 생겼어요. 루비 같은 빨간색이면서도 자주 색깔이 섞여 있고 뭔가 뱀파이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이 향에서 어느 정도 살짝의 earthiness가 있지만 그 위를 덮는 거는 약간 딸기나 라즈베리나 그리고 살짝의 이러한 장미의 향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 스위트네스, 이 달콤함이 굉장히 살아있다기보다는 정말로 그 고급 와인에서 이 당도가 집중되기보다는 정말 과일의 향들과 그 다음에 이 살짝의 earthiness가 있는 이러한 굉장히 품질이 좋은 와인의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입에서 아까 마셨던 이 모스카토 다스티가 약간 꿀과 같은 그런 촉감이 있었으면 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프레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감도 조금 더 라이트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다가 그러한 뭔가 라즈베리나 딸기 같은 맛이 섞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스파클링 와인의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의 빈티지가 2017년 빈티지인데 아까 이 모스카토도 2016년 얘는 2017년 이랬는데 이러한 종류의 와인들은 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 보관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와인들은 뭔가 5년, 10년 숙성한다고 더 맛있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이르게 바로 만들어진 그 당해나 아니면 1, 2년 내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 프레쉬하고 그 과일의 맛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걸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한번 리뷰 평점을 보겠습니다. 반피 로사 레갈레 2016년 424명이 평점을 매겨서 4.0점이에요. 이 정도로 라이트한, 스위트한 그러한 스파클링 와인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드문 정도로 이 품질이 좋은 와인들인 것 같고 이 와인은 지금 이마트에서 3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정도의 품질치고는 전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인은 여기 색깔에서도 보이고 이름 로사 레갈레 이 제왕의 장미 이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 와인은 친구나 아니면 가족보다는 조금 더 연인들끼리에 먹을 때 어울리는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을 한 잔 한 잔씩 하면서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그래서 연말에 썸 타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와인인 것 같고 이 와인이 잘 어울리는 음식은 뭐 디저트로 정말 파이, 뭐 타르트, 그 다음에 과일들, 베리류, 초콜릿 이런 것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맛 때문에 사실 식욕을 살짝 돋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식전주, 아페리티프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추천 와인이에요.
사실 이 와인이 오늘의 대망 와인.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와인들은 스파클링 와인이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와인은 정말 진정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라는 거는 나머지 스파클링 와인에서 기본적으로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품질이 있는 샴페인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원 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사실은 꽤 부담이 있는 가격대긴 하지만 이 샴페인 고유의 그 산도, 그 미네랄리티, 이거의 매력에 한번 매료되면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샴페인이라는 이 와인은 이 달콤한 스타일보다는 드라이한 스타일로 먹는 건데 그 당도가 없는 만큼 그 당도 대신에는 그 섬세하고 복잡한 산도와 미네랄리티, 이 두 가지의 오묘한 조합으로서 이 매력을 내는 그러한 와인이에요. 이 매력은 조금 더 깊은, 더 성숙한 그러한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페인 하면은 거의 떠오르는 브랜드가 두 개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바로 이 두 친구들, 모ët 대 샹동 그리고 Veuve Clicquot입니다. 이 두 샴페인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샴페인인데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저도 이 두 샴페인 다 굉장히 좋아하는 샴페인이고, 저는 둘 중에서는 얘가 살짝 레몬 맛이 조금 더 나지만 저는 이 그냥 모ët 샹동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둘 다 굉장히 맛있는 와인들인데 사실은 이 두 와인이 같은 회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브랜드 LVMH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프랑스 사람이 소유한 회사고, 이 프랑스 사람은 전 세계 최고의 부호 중에 한 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부호고요.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LVMH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명품 회사들이 이 전 세계 명품을 이끌고 있어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펜디, 불가리, 이러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LVMH라는 회사 명에서 LV가 루이비통을 뜻하는데 그 뒤에 있는 MH가 각각 M이 모ët 대 샹동, 그리고 H가 꼬냑을 만드는 헤네시, 이러한 또 주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류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 모ët 대 샹동, Veuve Clicquot, 그리고 모ët 샹동의 고급 라인인 돔 페리뇽, 크루그, 이러한 세계적인 샴페인 회사들을 다 여기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은 대기업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와인들이고, 정말 브랜드들이 다 각각 다르고 맛이 살짝 매력이 다르긴 하지만 다 하나의 회사에서 거의 이 고급 샴페인의 이 전체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샴페인보다 조금 더 특별한 샴페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떼땅제입니다. 이 떼땅제라는 와이너리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대기업의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꿋꿋이 가족 경영을 지켜오고 있는 와인이에요. 1938년도에 피에르 떼땅제라는 사람이 이 와이너리를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1945년도에 그 아들 프랑수아 떼땅제가 이어받아갖고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떼땅제의 병을 보면 앞에 브룻 리세르브라고 써있는데 브룻 스타일, 그러니까 드라이한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와인이란 뜻이에요. 이 와인은 모든 당도를 다 알코올로 변환시킨 와인이기 때문에 드라이하고 또 알코올 도수가 그만큼 높습니다. 12.5도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의 수준으로 이 알코올 도수가 있습니다. 이 와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와인의 레이블에 그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 와인의 빈티지가 없어요. 그 수확 연도. 일반적으로 아까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 이렇게 그 연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샴페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연도의 개념을 따지질 않아요. 샴페인 지역이 워낙에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매해마다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매해마다 그 와인의 맛이 편차가 워낙에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해마다 나오는 그 와인을 갖고 하나의 큰 그냥 모든 여태까지의 빈티지를 섞어놓은 리저브 와인이라는 통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그 매해마다 만드는 와인들을 약간 섞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섞음으로써 매해마다 얘네가 출시하는 이 와인의 맛이 동일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특정적으로 이 와인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 고객이 원하는 그 맛을 매해마다 그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빈티지를 두지 않고 여러 빈티지를 섞어서 만드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든 이 와인은 빈티지가 없다라고 해갖고 NV, Non-Vintage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샴페인에서 이렇게 빈티지가 없는 건 아니고 이 샴페인에서도 정말 특수하게 그 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포도는 나머지 이 베이스 와인, 리저브 와인에다가 섞는 게 아니라 따로 보관을 해갖고 따로 이 발효를 시켜갖고 그 해의 와인만 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빈티지 와인이라 그래요. 불어로 밀레심이라 그러는데 이 빈티지 와인은 이 일반적인 난 빈티지 와인보다 가격이 더 나가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샴페인인데 만약에 뭐 2006, 2009 이런 특정 빈티지가 써있는 샴페인이면은 정말 고급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빈티지 샴페인 위에 가장 상급에 존재하는 게 프레스티지 쿠베 와인이에요. 이 와인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빈티지 와인이고 정말 품질이 좋은 포도만을 따로 빼갖고 그거를 이용해갖고 만든 와인인데 그 와인은 대부분의 경우 아예 브랜드가 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에테 샹동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돔페리뇽이고 이 떼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윗등급이 꼼드 숑파뉴고 그 다음에 루이 호데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가 크리스탈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만큼 프레스티지 쿠베는 별도의 브랜드를 갖고 출시되는 최고급의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샴페인만의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토질이 일반적으로 그 아래 부르고뉴에서 갖고 있는 토질은 석회암인데 반해서 여기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는데 토양이 조금 더 척으로 변해요. 분필을 할 때 그 척, 백악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악질의 토양으로 변하면서 그 고유의 미네랄리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백악질이 석회암에 비해 갖고 더 부드럽고 더 촘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에서 그 미네랄리티를 더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뿌리도 더 깊게까지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그러한 맛을 내는 그러한 토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차가운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도가 정말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르는 포도 품종은 이 고유의 지역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애들로 거의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흰색 포도 중에서는 샤르도네, 그 다음에 검은색 포도 중에서는 피노누아 그리고 피노무니에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매해마다 좀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거는 거의 피노무니에에 불과한다 그래요. 그만큼 정말 이 지역은 워낙에 너무 차갑다 보니까 이 포도를 기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갖고 기르는 포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떼땅제 와이너리가 더 특이하게 알려진 거는 그 세 개 중에서도 이 샤르도네이를 좀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40% 정도 샤르도네이가 들어가는데 거의 이 정도로 샤르도네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다른 이 정도 급의 고급 샴페인들 중에서는 드문 일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좀 더 윗등급의 프레스티지 쿠베 아니면은 빈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사용되는 그러한 품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샤르도네이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쉬함을 더하고 약간의 그 바리감을 더한다 그럽니다. 이 샴페인들을 보실 때 가끔 보시게 될 용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블랑 드 블랑이라는 용어가 있고 블랑 드 노아르라는 용어가 있는데 블랑이 불어로 흰색이란 뜻이고 노아가 불어로 검은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블랑 드 블랑은 흰색 포도로 만든 흰색 와인이다 해갖고 흰색 포도 샤르도네이만을 갖고 만든 이 샴페인을 블랑 드 블랑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블랑 드 누아르는 검은색 포도들만을 갖고 만든 화이트 와인이다. 그래서 피노 누아르랑 피노 무니에만을 갖고 만든 그런 검정색 류의 그 적포도만을 갖고 만든 경우에는 블랑 드 누아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샤르도네이랑 피노누아랑 피노무니에를 다 섞었기 때문에 블랑 드 블랑, 블랑 드 누아에 속하진 않지만 그러한 용어들을 샴페인에서 종종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블랑 드 블랑 같은 경우는 샤르도네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프레쉬한 그런 맛이 나고 블랑 드 누아 같은 경우는 이 피노누아의 그 섬세하고 고급스럽고 약간의 그 진한 그러한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와인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인은 굉장히 고급 와인이기 때문에 이걸 마실 때는 이러한 플루트 잔에다가 마시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플루트 잔에다가 마시는 거는 약간 좀 더 가볍게 친구들이랑 편하게 먹을 때 이런 플루트 잔에다 넣는 거고 이 플루트 잔의 용도는 최대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포가 공기랑 맞닿는 면적을 줄여갖고 최대한 그 기포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이런 플루트에다가 먹는 거고요. 반면에 이 조금 더 향과 맛에 집중하고 싶다. 이걸 좀 더 음미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 잔을 씁니다. 그래서 이 떼땅제를 먹을 때는 저는 일반 화이트 와인 잔에다가 먹겠습니다.
이 기포들이 정말 일단은 장난 아니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많아요. 정말 탄산이 많이 여기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부드럽게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고 향이 지금 제가 코에 아직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잔에서 피어나오면서 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 시면서도 이 짭짜름한 그러한 콤콤함이 바로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정말 많은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것 같고 살짝 대리석에서 나는 그러한 뭔가 대리석만의 향이 좀 있잖아요. 은은하긴 하지만 뭔가 그러한 돌의 향, 그러한 대리석의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해산물의 향들이 좀 나는 것 같고 특히 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르고뉴 화이트나 아니면 이러한 샴페인의 향을 보면은 이 묘사가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씩 이 콤콤함이 말린 오징어의 향이 살짝 날 때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난 게 아니라 조금 여기에서 잘 어울려져서 나긴 하지만 그런 노트가 살짝 있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러한 향이 살짝 난다고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아래에는 이제 더 이제 퍼져나오기 시작한 그 완전 초기 병에서 딱 나왔을 때는 그러한 콤콤한 향이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면서 그 아래에는 정말 아름다운 과일의 향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청포도, 깨끗한 청포도, 살짝의 청사과, 그리고 무화과의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향을 맡을 때마다 그 다 서로 다른 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때로는 약간 콤콤함이 더 올라왔다가 때로는 과일 향이 더 올라왔다가 때로는 약간의 해산물 향이 더 올라왔다가 약간 짠 향이 날 때도 있고 단 향이 날 때도 있고 정말 복잡미묘하네요. 이런 걸 갖고 정말 컴플렉스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에서는 아까 모스카토 다스티보다는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막 진한 쪽에 속하진 않는 것 같아요. 페일 골든 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hallmark acidity, 그 대표적인 이 산도가 바로 입맛에서 느껴지네요. 뭔가 이 레몬의 즙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 있죠. 그 신맛이 그대로 약간 좀 느껴지고 그 뒤에는 약간 포도와 복숭아와 무화과 같은 그러한 맛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잔에 먹을 때 장점은 그 맛이랑 향이 훨씬 더 잘 음미가 된다는 거긴 있지만 이 탄산이 굉장히 빨리 사라진다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처음 따라갖고 이 탄산이 여전히 막 살아있을 때 한 모금 먹었을 때 그 혀에 이러한 기포들이 쫙 달라붙는 맛이 느껴져요. 이 쫙 달라붙는 이 촉감이 정말 중독적인 것 같아요. 약간 일반 다른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종류의 약간 쪼여주는 그러한 뭔가 촉감인데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이네요. 이 와인은 브리치즈랑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와인이 단순히 뭐 일반적인 뭐 생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강한 산도가 뭔가 고기를 충분히 밸런스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음식, 심지어 고기랑 빨간색 육류랑도 잘 어울릴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강한 얘만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와인들은 이제 셀러에서 굉장히 오래 숙성이 되는데 보통 최소 3년이 숙성이 되고 많게는 4년, 5년씩 숙성이 되는데 이 와인에서 그 숙성한 기간 동안에 그 숙성의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지하 셀러에서 이 보관되어 오고 있던 그 셀러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이 자연의 맛, 숙성의 맛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미비노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tétanger, brut réserve, champagne, NV, non-vintage에 대한 점수예요. 총 21,888명이 4.1점을 평가했어요. 이렇게 2만 명이 넘어가는 평점자가 있는 이유는 이 와인들이 non-vintage이기 때문에 이 매해마다 평가한 이 점수들을 다 합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히 빈티지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맛이 항상 매해마다 똑같이 나고 이 맛이 4.1점 정도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를 치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점수죠. 이 떼땅제는 현재 하이트 진로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팔고 있지만 와인앤모어에서 한 7만원대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샴페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은 이 샴페인은 브룻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샴페인 생각하면 굉장히 달콤한 이러한 뭐 딸기나 아니면은 이 케이크나 이런 거랑 같이 페어링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달면은 이 드라이 스타일에는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와인을 약간 좀 심지어 쓰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고급 와인을 먹을 때는 이 맛을 최대한으로 음미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단 음식과는 페어링을 하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미남이 추천하는 연말에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 탑 3를 골라갖고 추천을 해드렸고요. 친구와 가족이든 또는 연인이든 또는 정말 특별한 자리이든지 간에 이 와인들을 같이 마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은 정말로 더 뜻깊은 연말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추억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년을 한번 또 기획해보고 기대해보는, 제 한국 이름이 기대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와인들이랑 함께 가지면은 더 빛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와인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